우리가 소위 스펙이라 불리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용어 스펙은 컴퓨터 사용할 얘기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기계 부품 취급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독립운동사, 참전용사, 그리고 민주화운동 시기부터 해가지고 이들이 청년이었을 때는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그들은 자신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익보다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헌신하거나 희생했던 그 분들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존경과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에게 이 부분을 대화할 때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요즘은 존경할 어른이 없습니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고 얘네들은 요즘 이래 MZ가 다 이래 이렇게만 바라보면 그걸 시작점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비전 파인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전 메신저 문호석 코치이고요. 오늘은 제가 이분을 또 모실 수 있는 영광을 또 가졌네요. 연예인, 저는 연예인이라고. 반갑습니다. 연예인 정상규. 네, 저희 정상규 작가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좀 브라더처럼 옷을 맞춰 입고 왔네요. 그러니까 저희 옷이 똑같아가지고 네. 약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전 파인더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디지털 민주주의 활동가로 이제 많은 분들께 좀 인사를 드렸었고, 역사 작가, 공공정책 컨설턴트, 싱크탱크 연구원 등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선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청년들에 대한 멘토링과 입시 및 유학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전 조사도 또 했지 않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제가 좀 읽어 보면요. 독립운동가 그 숨겨진 위인분들 발굴하시고 중1 때 최연소 정보 처리 기사를 따셨다고. 그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네, 조사 좀 했습니다. 좀 찾기 어려운 자료인데 정말 네. 옛날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오리건 대학교의 전액 장학생이시고 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또 여기 오셔가지고 군생활 공군 장교로 그리고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 석사, 그리고 국가훈장의 일종인 보훈 문화상 수상, 그리고 방송 활동까지 정말 경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럼 방송국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신 그런 과정들이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 또 비전 파인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전을 제가 스스로 사실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저의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좀 쓰잖아요. 그쵸. 미션이라든지 네. 아니면 비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비전이 무엇일까를 저도 고민해 본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감사 특밤이라든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간증 강사로 올라서면서 삶을 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다시 좀 돌아보는 좀 어떻게 훈련일까요? 연습을 하게 됐는데 네. 그거를 하면서 이게 내 진짜 달란트였고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이끄심이었고 이것이 내 사명이고 이것이 내 비전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아무리 돌아봐도 이게 내 사명이야, 이게 내 비전이야라고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무엇이 내 비전이고 무엇이 내 사명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이거를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할 때 제 마음의 감동과 함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이 나의 비전이구나 라고 또 다시 물어보는 거죠. 주님, 저한테 이런 걸 지금 보여주셨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 맞습니까? 왜냐면 또 성령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주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제 마음입니까? 제 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이걸 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판단이 안 돼서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작전 기도를 하라. 금식을 해라. 그래서 또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 같은 걸 해보게 되고 그런 것도 처음 해본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작전 기도와 금식 기도를 처음 해본 거예요, 작년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감동이 여전히 은혜가 되고 제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 찾아올 때 이것이 정말 내 비전이 맞구나 라고 느꼈던 것들이 있고요. 좀 길지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본질은 청년에 대한 사역입니다. 청년 사역이고요. 청년들에 대한 영혼 구원 관련된 일들이고 저는 그것을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혹은 정치라는 분야에서 이것을 잘 풀어가고 싶어하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력들만 봐서는 어딘가 이렇게 방송가에서 이렇게 계속 뵀어야 될 법한 네.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또 네. 사전 미팅할 때 이야기도 네. 많이 했고. 근데 그렇게 선한 일들, 솔직히 뭔가 재정적으로 막 그렇게 많이 벌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처음 왜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텐데요. 네. 네. 이게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해서 좁은 길로 간다는 거는 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일부러 좁은 길을 간다. 그 시작이 처음이 그런 계획적인 거였다. 기획이었다. 그런 거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내가 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선한 길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지 모르고 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집중하고 내 마음에 그냥 나다운 선택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 당당하고 내 스스로 보기에 떳떳하고 내 스스로 보기에 좀 자부심을 갖고 시간이 지났을 때 돌아보았을 때도 내 과거가 내가 좀 당당하고 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선택들이었던 것 같지.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또 그런 어떤 마음도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했고 네. 순진하잖아요. 그런 선택이 결국 저를 하나의 경로 의존성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그런 비슷한 선택지가 왔을 때 선택의 속도가 빨라지는 오히려 그런 비슷한 패턴들이었던 것이지 네. 겉으로 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되게 비슷한 선택지를 저는 골랐을 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저만의 길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으니 네. 좀 더 20대, 30대 청년들에게도 같은 청년 세대로서 청년으로 껴주시면 감사하죠. 같은 청년 세대로서 네.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고 뭔가를 리드해 줄 수 있는 좀 사람으로 나도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이 아닐까 네.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발굴하고 그러니까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후손들이 대다수가 잊혀졌다는 건 대부분 기념사업회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후원이 안 되고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명예와 이제 복지를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오래 했는데 아무래도 전공도 달랐었고 또 공군 장교하고 나서 뭐 실제로 학부 때 공부했던 금융업인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청년이 된 거예요. 너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활동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사실 완전히 커리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전공했던 걸로 회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는 군에서 저를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를 KBS에 출연시켰어요. 네. 그게 제 첫 방송인데 이게 하필이면 시청률이 7% 가까이 나와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에서 정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할머니도 잊혀진 독립운동가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대한민국의 뭐 이런 분입니다라고 저한테 편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편지를 다 받았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이야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잊혀진 영웅들을 알리는 앱, 독립운동가라는 핸드폰 앱을 개발하게 되었고 네네. 그걸 개발하고 나자 이제 점점 더 많은 제보가 들어와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역사 전공자도 아니고 역사 작가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가 2017년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도 제 책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 책을 내자 저한테 제보를 했던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네. 이 책을 20권, 30권씩 구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단지에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네. 갑자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갑자기 이달의 책으로 선정이 되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북콘서트 강연을 막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책이 더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겠죠. 방송이 쇄도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갑자기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 흐름에. 계속해서 잊혀진 영웅들이 막 제보가 오고 이 사람들을 알리고 돕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게 되고 갑자기 연금이 나오게 되고 그들 가족들이 다 찾아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나는 그냥 글을 썼을 뿐인데 이분들은 집안의 명예가 회복되고 집안이 바뀌어버린 거죠.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가 집안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변화와 보람과 가치를 느끼다 보니까 제가 다른 것들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러면서 이 안에서 푹 빠져서 활동했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거는 아무리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행복을 느껴도 네. 금전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활동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도 주님, 제가 모든 독립운동가 후손을 도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일을 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금은보화를 얻지 못해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재정적인 어떤 뭐 풀림이 있지는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리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전 버티고 버텼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강연도 줄어들고 어느 순간 방송도 줄어들고 네. 이게 흐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정치의 흐름이기도 하고 정권의 흐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국의 내부의 어떤 사정도 있는데 네. 흐름이 바뀌면서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갑자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금이 들어오던 그 캐시의 플로우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이제 믿었던 게 그래도 주님이 내가 자족하긴 해주시겠지. 그래도 나를 완전히 버리진 않으시겠지. 근데 정말로 제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딱 떨어뜨려 주시는 것처럼 힘든 순간순간 네.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마다 물 한 모금 떨어뜨려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그것이 국민훈장의 일부인 보훈문화상을 받은 것도 있었고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버드에 붙었던 거였더라고요. 또 이제 하버드를 가셨잖아요. 네. 이게 세계를 이끈다고 봐도 무방한 그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얘기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게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주의를 뺏어가는 것들 재밌는 콘텐츠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탐색을 할 시간을 많이 못 갖고 거기에 뺏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비교해서 또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결국은 청년들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미디어잖아요. 미디어 중에서도 아마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일 거고. 근데 그 미디어에 왜 시간을 뺏길까요? 많은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뭐 80년대생들, 70년대생들을 만날 때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 애들이 이런 게 문제야. 미디어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 너무 자극적인 것만 찾아. 그러니 이러지. 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간이 돼야 되거든요. 무엇이 원인이길래, 무엇이 근본적인 이유길래 청년들이 미디어에 빠지는 거지? 라는 이 반성적인 태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미디어는 한편으론 자극적이고 짧고 즉흥적이고 정말 눈에 보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왜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빠질까? 어떤 것들이 원인일까? 이런 것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왜 미디어에 빠질까? 고치님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진행자가 바뀌었네요. 이거는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천재 오브 천재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좀 더 우리 앱에 더 모아두고 시간을 보내게 할까를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빈 시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멍하니 보게 되고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줘서 그냥 시간을 떼어버리게 되는 그게 한 번, 두 번 이어지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버려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네. 그것도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질문하면서 좀 받았던 마음은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 네. 역사적인 이유가 저는 먼저 좀 깨달음이 왔는데 잠깐 독립운동사로 가볼게요. 이게 연결이 되나요? 네네. 재밌네요. 제가 이제 역사학과에서 전공했던 것이 독립운동사인데 저는 인물사에 집중을 했어요. 인물사라고 한다면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이제 영웅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교과서에 한 줄로밖에 써 있지 않은 그 내용을 이제 30페이지짜리 어떻게 보면 행간의 맥락을 다 찾아내서 사실은 이런 선택들이 이런 위대한 선택들이 결국 이 사람을 이렇게 위대한 영웅으로 만든 거다라는 거를 좀 세상에 공개하고 알리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의 연속인데 인물사라는 거를 살펴볼 때는 사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옛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독립운동사의 특징은 굉장히 가까운 과거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100년 전 이야기죠. 네. 뭐 이순신 장군처럼 뭐 1592년 막 이런 날짜는 아니잖아요. 500년 전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 인물들이 그 당시에 통계를 보면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층이 전체 독립운동가의 70%가 넘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뭘 의미할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곳이 가장 많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부흥이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 그 당시에 백성들은 대다수가 물론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지만 여전히 수백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신분제 문화 때문에 여전히 양반과 상놈은 겸상을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양반들이 저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면서 교회를 옮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먹고 사는 것도 진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자기 이름조차 갖지 못했던 계급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그 당시 조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등 더 따스하게 해주고 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조차도 왜 이들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을까?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왜 이들은 마치 사후에 어떤 삶이 있는 것을 믿는 예수를 향해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사람들처럼 네. 왜 이들은 의병이 되어서 10대, 20대, 30대에 목숨을 걸었을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학과에서도 사실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노를 느껴요. 나라를 빼앗겼다고 해서 정말로 내 자식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아내를 죽일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 힘들어요. 네. 네. 내가 나라를 빼앗겼던 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절대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내 나라에 위기가 처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가족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지로 내모는 선택을 한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럼 이들은 왜 그런 좁은 길을 선택했을까?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요. 그쵸.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소위 스펙이라 불리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용어 스펙은 컴퓨터 사용할 얘기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네. 퀄리피케이션 역량이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근데 사람한테 스펙을 써요. 이건 기계 부품 취급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 스펙들 뭐 강남 출신의 서울 출신의 뭐 어느 고등학교 출신의 어느 대학교 출신의 어느 회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버렸죠. 지금 이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결혼정보회사 가면 이걸로 사람 다 따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죠.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죠. 1등을 해야 되죠. 좋은 대학 가야 되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내가 갖춰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네. 내가 나를 드러내야 돼요. 근데 독립운동 시기는 하나만 하면 됐어요. 조금만 비겁해지면 됐고요. 조금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내가 밀정이 되거나 내가 어떻게 보면 친일파가 되면 그런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많은 것들이 보장되고 자식이 유학도 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선택지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게 그 당시 노예민으로 있던 대다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을까? 지금보다 더 달콤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달콤한 선택지가 너무나 쉬운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의병이 되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 개 다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완전히 그 노예 신분에 있다가 나 이렇게 우리나라 등지게 하면은 바로 지금 내가 섬기는 분보다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거를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면 저 선택지는 불가능한 선택지고요. 너무나 바보 같은 선택지예요. 근데 왜 그들은 그 좁은 길을 갔을까? 저는 그때부터 독립운동가들이 네.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좁은 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 사도들, 네. 순교자들과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 시대를 살았던 순교의 역사와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네. 왜 그들은 불나방처럼 목숨을 걸었을까? 왜 그리고 하필이면 그 지역이 가장 그렇게 기독교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던 지역이었을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 평양인가요?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리고 실제로 만세운동의 어떤 비밀 거점이라든지 그 문서를 전달했던 장소가 다 교회 지하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은 네. 절 아니면 교회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가 교회하고 절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어떤 역사가 있어요. 독립운동사를 제가 길게 얘기한 거는 이 독립운동사의 시작에 초대 교회사가 연결된다는 뿌리를 일단 하나 뭔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네. 이 안에서 대다수의 70% 이상 등이 10대부터 30대였다. 그럼 그 다음으로 와볼게요. 우리가 네. 6.25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당연히 6.25 전쟁의 참전 용사 나이대가 그 당시 몇이었을까요? 학도병과 20대 군인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군인 전쟁 시기에 나이가 어땠을까요? 압도적으로 10대부터 30대가 많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와볼까요? 민주화 운동 시기. 네. 당연히 누굽니까? 학생들이 주역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 이 늘 100년의 근현대사 물줄기를 봤을 때 변화의 주체들, 시대 정신의 주역들은 청년들이었는데 그럼 지금의 청년들은 어떤 시대 정신이 있고 이 청년들이 무엇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전파해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독립운동사, 참전용사, 그리고 민주화운동 시기부터 해가지고 이 시대의 공통점은 이들이 청년이었을 때는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그들은 자신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있었어요. 사회가 인정하는, 네. 세상이 인정하는, 민족이 인정하는 원로들이 있었어요. 독립운동가들, 어떻게 보면 진짜 존경받는 어떤 활동가들, 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권위가 살아 있었고요. 전문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뜻을 꺾지 않고 자신의 이익보다 대의를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조차 헌신하거나 희생했던 그 분들에 대한 네. 정말 진심 어린 존경과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에게 이 부분을 대화할 때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요즘은 존경할 어른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네. 단서를 얻었어요. 청년들이 왜 즉흥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쫓을까? 그 실질적인 것에 뭐가 들어가냐면 돈이 들어갑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돈을 추구하는 유형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왜 문화가 되었을까? 그런 무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의 원로도 지금 안 보이고요. 존경할 만한 목회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돼버리니 종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른,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을 못 찾고 사회에서도 정치인들 중에서도 교육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못 찾고 그러니 청년들은 그런 교회, 종교,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정치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혐오감을 느껴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런 대화를 하기 싫어지고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막 어떻게 보면 좀 꼰대로 봐버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실질적으로 내가 합리적으로 나의 이익과 함께 내 가족을 챙길 수 있는 것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방어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울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실질적이고 바로바로 피부에 와닿는 거를 추구하는 그들만의 지금 문화 DNA가 생기고 문화 정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미디어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니까 뭐가 뜨죠? 돈 버는 법. 그렇죠. 돈 버는 강의, 엔잡, 부업 이런 강의가 엄청 뜨죠. 맞아요. 그런 강의가 엄청 막 유명했죠.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뭐에 빠졌죠? 부동산, 코인, 주식에 빠졌죠.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존경할 만한 원로가 없고 어른이 없고 어른이 부재된 세상.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이들에게 정말로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선한 리더가 지금 보이질 않는 거예요. 롤 모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말씀하신 미디어에 빠지는 거지 이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들이 왜 이렇게 미디어에 빠질까? 얘네들은 요즘 이래
MZ가 다 이래. 이렇게만 바라보면 그걸 시작점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린 좀 더 근본적인 뿌리의 원인을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그러네, 정말 반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결국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온갖 고난을 견뎠잖아요. 저는 미디어가 만약에 뭐 어떤 목회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미디어가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다. 뭐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하지만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누군가는 필요하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도 저는 많은 부분을 바꿀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우리의 대화가 또 미디어를 통해 전파될 때 네. 이런 것에 함께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청년들에게 그런 복음과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들에게 적합한 그런 리더십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때 그런 선한 씨앗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때 저는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스스로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비전을 또 재정립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리뉴 마인드 해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살면서 도전을 정말 수백 번을 했거든요. 전체에서 8할 이상이 다 실패해요. 근데 가만히 제가 도전했던 그 목록을 보니까 공통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으로 제가 도전했던 것들은 거의 100% 실패했어요. 근데 제 스스로가 몰입이 돼서 도전했던 것들은 거의 100% 성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뭘 도전할 때 자꾸 작심삼일이 되거나 내가 뭐에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자꾸만 집중이 안 되고 무슨 진짜 ADHD처럼 뭐 자꾸만 이게 산만해지잖아요. 네. 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나의 잠재력과 나의 이 달란트와 이런 것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 이런 거에 너의 어떻게 보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그걸 실패시키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